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위암 환자분들의 항암 치료를 맡고 있는 혈액종양내과 임현수라고 합니다. 보니까 반가우신 얼굴들도 있고 제가 이름을 보니까 아시는 이름도 있어서 상당히 반갑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는데요. 오늘 강의는 이제 사실 위암 치료 후에 생존자 환자분들을 위한 건강관리가 되긴 하지만 항암 치료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고 위암 수술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발 환자라든가 아니면 항암 치료를 하는 환자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로 생각이 됩니다. 국내 위암 환자들의 발생 현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위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고령암 환자 중에서 12% 정도를 차지하고 특히나 많은 환자들이 내시경을 통한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국내 주요 암의 5년 생존율을 보게 되면 맨 위가 이제 위암이 나와 있는데요. 2000년부터 2006년에서 2010년 그리고 최근 2014년에서 2018년도까지를 보게 되면 점점 생존율이 많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58%에 불과했던 5년 생존율, 우리가 흔히 완치라고 표현하는 생존율인데요. 이게 2006년도부터 10년도까지는 68%였다가 최근엔 77%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가지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요. 위암의 병기에 따른 빈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위암 환자 등록 사업 결과를 보게 되면 전체 환자들의 3분의 2 정도가 1기인 조기 위암 환자분들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위암 생존율이 점차 좋아졌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내시경이나 이런 검사들이 빈도수가 많아지면서 1기인 아주 초기 위암의 환자들의 빈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1기 위암 같은 경우는 위 안에 국한되어 있는 국한 위암이라고 부르게 되고 주로 수술 단독이나 내시경 절제술 단독을 통해서 완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기 환자들 같은 경우는 5년 생존율이 거의 90%에서 95%. 아마 이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그래도 몇 년 전이어서 한 90% 초반으로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는 95%에서 98%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2기 이상의 진행성 위암 환자들입니다. 2기와 3기 그리고 전이성 위암인 4기 환자들을 포함해서 진행성 위암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런 환자들은 전체 위암 환자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암 환자 중에서 2기와 3기를 이제 또 국소 진행성 위암으로 나누게 되고 이러한 환자들은 수술로 위를 절제해주게 되고 이후에 재발률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조 항암 치료를 시행해주게 됩니다. 주로 보조 항암 치료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TS1이라고 해서 경구로 먹는 항암제를 12개월 동안 복용을 하거나 아니면 젤로다와 옥살리플라틴, 흔히 우리가 젤록스라고 부르는 것을 이용해서 주사와 먹는 약으로 6개월을 유지하는 요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재발률을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10에서 20% 정도 줄여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기와 3기 위암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기와 같은 경우는 5년 뒤에 보시면 전체 환자의 3분의 2 정도만이 생존하고 있고 3기 환자 같은 경우는 전체 환자의 3분의 1 정도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TS1이라고 하는 경구 항암제와 그다음에 젤로다와 옥살플라틴이라고 하는 주사약제를 같이 사용하는 젤록스 요법이 유일하게 위암의 재발률을 줄여줄 수 있는 요법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기 위암과 같은 경우는 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기 위암은 전체 환자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환자들은 앞에서의 1기 국소위암 그리고 2기와 3기와 같은 국소 진행성 위암과는 달리 수술로 완치를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고식적 목적의 항암 치료를 하면서 병의 크기가 자라지 않는 것을 기대하면서 항암 치료를 지속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위에 앞서서의 1기, 2기, 3기와는 달리 암 환자의 생존율이 상당히 낮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암 환자들의 전체적인
치료의 개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셨을 거기 때문에 위암 수술 후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외과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최대한 환자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위 수술 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위의 기능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기능은 크게 저장과 운동, 그리고 소독, 흡수, 분비 이렇게 5가지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위를 수술하게 되면 이러한 5가지 기능들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선 저장 측면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위 수술을 받게 되면 식사를 조금만 해도 배불러서 먹기가 힘들고 특히 위 전절제를 한 환자분들과 같은 경우는 저장 능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얹히는 느낌이 나고 급하게 씹지 않고 넘기게 되면 계속 목에 걸리는 느낌이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꾹 참고 넘기고 나면 그래도 조금 편해지는 느낌이 있긴 한데 이런 이유가 다 위의 저장 기능 때문입니다. 저장을 하고 있는 위가 많이 줄어들거나 혹은 위를 다 잘라내서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소장이 해야 되고 상당히 그 저장 능력이 부족해져서 조금만 먹어도 걸리는 느낌이 나고 불편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적인 부분입니다. 위는 사실 가만히 음식물을 담아두는 공간이 아니고 계속 움직이면서 마치 맷돌과 같이 음식을 부수고 갈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는 위에서도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을 나누면 아래쪽 부분에서 주로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아래쪽 부분을 잘라낸 환자들과 같은 경우 혹은 전절제란 환자들에서 이런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이유로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하고 한 느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가 갈아주지 못하는 그것을 입으로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꼭꼭 위를 수술하신 분들은 꼭꼭 씹어서 위가 하는 기능을 입으로 대신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독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위에서는 위산이 나와서 음식물이 들어올 때 세균과 같은 박테리아가 같이 들어오는 것을 1차적으로 위산을 통해서 죽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산 분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를 수술하고 나서는 이런 감염에 상당히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직후에 면역이 떨어져 있을 때나 혹은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은 그 회나 이런 나름식 먹는 것을 피할 것을 저희가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분비 기능입니다. 위는 위산과 위 소화에 그리고 여러 가지 내인성 인자를 분비해서 영양학적으로 우리 몸의 영양 흡수를 도와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효소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소화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영양적인 불균형과 때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빈혈 같은 것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위도 흡수를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건 분비와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특히 알코올 같은 경우는 위에서 흡수를 하게 되고 그것 이외에도 위를 지나가서 상부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 여러 가지 영양분 같은 경우는 위절제술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지나쳐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철분이나 혹은 뭐 비타민 B12 같은 경우에 결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증상들 중에 그래도 대표적으로 환자분들이 가장 어떻게 이거를 다뤄야 되느냐 하는 궁금해하는 증상들을 제가 5가지 정도로 뽑아봤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수술하는 외과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것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중 감소를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제 외래에도 여러 해 동안 다니시던 환자분들이 아직도 체중이 늘지 않고 예전 수술 전 체중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부분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 6에서 12개월 정도는 체중 감소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전체 환자의 수술 전 체중의 한 10에서 20% 정도는 평균적으로 줄어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연구에서 보게 되면 한 전체 환자는 5% 정도는 20%까지 체중이 줄고 한 80% 정도의 환자는 5에서 15% 줄고 아주 드물지만 10% 정도의 환자에서는 체중 감소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대로 먹는 음식의 양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저장능이 떨어져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고 식사를 하게 되면 속이 불편한 그런 지방질이나 탄수화물 같은 속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습관의 변화가 생겨서 체중이 빠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영양분 흡수의 변화와 때로는 심리 상태의 변화에 의해서 내가 수술을 받았다. 내가 또
암으로 치료받고 있다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입맛이 떨어지고 한 효과로 인해서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 한 1년 정도 지나면 체중이 서서히 회복이 돼서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 감소한 10에서 20% 체중 정도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잘 유지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이 빠져 있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살이 빠진 것을 걱정해서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어서 과식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만약에 체중 감소가 걱정이 된다고 한다면 조금씩 음식의 양을 조금씩 좀 더 횟수를 늘려서 이전과 같은 양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피로감입니다. 사실 피곤해서 누워만 있어야 되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원인은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영양 부족도 있고 항암 치료 자체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빈혈이 발생하는 것이 원인일 수도 있고, 또 이런 또 기운이 없으니까 운동을 못하고 안 하게 되고 점점 활동량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더 피곤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그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실제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랑도 같이 다가오게 됩니다.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게 사실은 같이 움직인다고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면 같은 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을 수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피곤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처 방법은 우리가 모두 아는 방법입니다. 식사를 골고루 하고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운동을 하고 정상적인 생체 리듬을 유지하도록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져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울감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정신과 치료를 통해서 잠깐이라도 약이나 약물이나 이런 도움을 받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워낙 유명한 것이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덤핑 증후군입니다. 보통 수술 후에 이제 뭐 식사 직후일 수도 있고 식사 후에 한 3-4시간 지나고 나서 혹은 운동 직후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어지럼증이 있고 주저앉아야 되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덤핑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덤핑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갑자기 음식물이 소장으로 쏟아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로 조기 덤핑 증후군이 이제 식후 10분 내로 발생하는 것인데, 요거와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 갑자기 그 소장 내로 쏟아져 들어가게 되면서 소화액이 과다 분비되고 일시적인 탈수 증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복통과 설사, 어지럼증, 식은땀 같은 것이 발생할 수가 있고, 대처 방법은 이런 증상이 있으면 식후 바로 움직이지 않고 몸을 기대어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한 10분에서 20분 내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후 2시간에서 3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후기 덤핑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 소장으로 바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과하게 우리 몸에 영양분이 흡수가 되게 되고, 이를 과하게 흡수된 영양분을 우리가 몸에서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가 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은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증상이 나타날 때 얼른 입안에 하나 넣어주게 되면 그때는 바로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잠깐 몸을 기대에 앉아서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사탕을 입에 문다거나 하는 것은 그때그때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방법이고, 이 덤핑 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 자체가 위절제로 음식물이 급하게 소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주는 것을 우리가 위가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실제로 행동으로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소량의 음식물을 자주 섭취해 주거나 식사 중에 탄수화물이나 수분과 같은 거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은 갑자기 소장으로 많은 양의 당분이 들어가게 되면서 덤핑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하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이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잠시 앉아서 몸을 기대면서 서서히 음식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증상 발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배에 가스가 많이 차고 설사가 자주 생긴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위 수술을 하고 났기 때문에 음식물이 위로 빨리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 조성이 바뀐다거나 실제로 우리가 위를 거쳐 들어가는 것과 달리 음식물의 조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식사를 빨리 하는 경우, 그리고 과식을 하는 경우,
자극적인 음식, 당분이 많은 음식이나 기름기가 많은 음식, 맵고 짠 음식, 찬 음식을 먹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수술하고 직후에 한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런 증상이 주로 나타나다가 보통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호전되게 되어서 어, 저에게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항암 치료 끝날 때쯤 되면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없는 상태로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라면 과식하지 않고 음식을 천천히 여러 번 씹어서 잘게 부숴서 먹는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 설사나 이런 복부 불편감을 줄여줄 수 있는 상당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물이 넘어오거나 뭐 생목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위라는 것도 위가 이렇게 있으면서 밑에 있는 소화액이 그 위에 식도나 위로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는 방어벽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라내고 없기 때문에 담즙이나 췌장액 같은 소화액이 위 또는 식도로 오타가 있네요. 역류가 아니라 역류입니다. 역류가 되어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이것을 막는 방법도 이제 과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수술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더라도 호전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식사 후에 바로 눕지 않고 가급적이면 좀 앉은 자세를 취해 주시는 것이 좋고 특히나 이게 밤에 우리가 누웠을 때 아무래도 장이나 이런 게 수평으로 되기 때문에 그 소화액이 잘 역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수면 전에는 음식물 섭취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고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약간 베개를 높이 좀 올리고 주무시거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항암 치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너무 종류가 많아서 지금 제가 여기서 다 다루기는 어렵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피부 부작용, 손발 저림, 식욕 부진, 구역구토, 변비설사, 구내염, 피로감, 호중구 감소 이런 것으로 면역 저하, 또 뭐 간 수치 올라간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위암의 보조항암 치료에서 또는 위암의 이제 고식적 목적에 사용하는 항암 치료에서 사용하는 젤록스라든가 TS1에서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피부 부작용과 손발 저림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피부 부작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젤로다 복용했을 시에 전체 환자에서 거의 20에서 30% 정도가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손발 증후군이라 그래서 손발에 있는 각질이 두꺼워지고 심지어는 갈라지고 때로는 벗겨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손발의 각질이 두꺼워지고 갈라져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뚜렷하게 개선할 만한 좋은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항암제 용량, 너무 심하다고 한다면 항암제 용량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심하지 않다면 피부 보습을 잘 하거나 아니면 유레아 크림 같은 각질 용해제를 사용해가지고 최대한 피부를 부드럽게 유지를 해서 각질이 갈라지거나 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줄여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항암제를 끊게 되면 대부분 2에서 4주 내로 호전되고 사실 다시 재발하거나 그러는 것은 없기 때문에 사실 항암제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문제가 되지 그 이후로 문제가 되는 증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워낙 이제 젤로다 복용했을 때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손이 지금 반짝반짝한 게 이제 각질이 많이 두꺼워져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발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이렇게 각질이 두꺼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항암 치료 젤로다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각질이 두꺼워지고 때로는 갈라지고 지금 이 환자들과 같은 경우 벗겨진 경우인데요. 이렇게 벗겨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항암 치료 부작용에서는 이거를 제가 주로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손발 저림입니다. 특징적으로는 이제 약간 장갑 모양으로 장갑을 낀 것처럼 손끝부터 약간 장갑 모양으로 발도 마찬가지로 양말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이 감각이 떨어지고 저리고 때로는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 이것 때문에 걸을 때마다 마치 스펀지를 밟는 것처럼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젤록스라고 부르는 항암제에서 옥살리플라틴을 사용했을 때 호발하게 되고 전체 환자 중에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가 가벼운 증상부터 그리고 한 10에서 20%는 아주 심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서 실제로 우리 위암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했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작용이긴 합니다. 주로 초기에 나타나지는 않고 주사를 한 3회나 4회 정도 맞고 나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초반에는 약간 주사를 맞은 다음에 약간 손을 찬물에 대면 조금 시려운 것 같다는 식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저림감이나 감각 떨어짐을 호소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손발 저림과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 종료한 후에는 대부분 회복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심한 증상이 나타난 분들과 같은 경우는 호전되지 않고 간혹 조금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 상태 그대로 상당히 장기간 환자분을 불편함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의 평생 환자분이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실 예방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은 이런 부작용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빨리 담당 의료진에게 얘기를 해서 항암제 용량을 조절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특히 옥살리플라틴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손발 저림 증상이 생길 때마다 바로 저한테 알려주시고 증상이 악화되거나 하면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앞으로 이런 부작용을 줄여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외래 들어오시면 바로 물어볼 거예요. 뭐 손 저리세요? 손 저린 거 없으세요?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제가 다음부터는 환자분들이 좀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들 몇 가지를 좀 뽑아서 한번 좀 답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암 수술 후에 정기 검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 위수술 후에 정기 검진하는 목적은 재발하는 것을 이제 미리미리 확인해서 대처를 하고, 그다음에 위장의 기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지를 관리하고 영양적인 부분들을 관리해 주는 것이 목적으로 합니다. 보통 수술 후 5년까지는 CT와 초음파를 3에서 6개월마다 시행하게 되고, 뭐 3에서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의료진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 대부분은 6개월마다 CT를 찍어서 재발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가 남아있는 경우 혹은 위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위와 소장에 접합한 부분에서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년마다 내시경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5년 이후는 이제 그 이후로는 굳이 저희가 이렇게 자주 검진할 필요는 없고 국가 암검진 스케줄에 따라서 검진을 시행하게 됩니다. 위 내시경 같은 경우는 그래도 5년 이후라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권고하는 2년마다 시행을 해도 되지만 아무래도 남은 위가 있고 하다면 다른 분들보다 위암이 발생할 위험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이 돼서 원한다면 1년마다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 또는 2년마다 하는 것을 권고해 주게 됩니다. 사실 이 5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완치 판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암에 있어서 완치 판정이라는 거는 사실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럼 왜 우리가 5년을 두고선 5년 지나면 더 이상 검사도 안 하고 괜찮다고 얘기를 하느냐? 주로 재발은 2년에서 3년 이내에 흔하게 되고 5년 이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긴 하지만 정말 그거는 드문 경우로 볼 수가 있고 사실 재발하는 경우보다도 오히려 이제 남아있는 위에 다시 새로운 암이 생기는 경우가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5년 이후에는 우리가 완치나 다름없다 해서 5년이면 완치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년이란 기준이 있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 외래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이런 검진 같은 경우는 주로 위암에 대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하는 검진이기 때문에 다른 질환 부분에 대해서 뭐 대장암은 어때요? 대장 쪽은 어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쪽은 저희가 하는 검사로는 확인할 수가 없고 그거는 따로 이제 나라에서 하는 국가암 검진 스케줄이나 이런 거를 같이 병행하시면서 같이 확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이제 위나 그런 건강검진 부분까지 다 같이 하기에는 상당히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권고하고 있는 이거는 국가 암검진 스케줄입니다. 인터넷에서 국가 암검진 스케줄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건데요. 위암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위 내시경 검사 또는 위장 조영술을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것이 앞에서도 제가 계속 빈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도 제가 올 때마다 뭐 철분제를 뭐 잘 드셨나요? 비타민을 잘 먹었나요? 요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철분결핍이나 비타민 B12번 결핍 같은 게 위수술한 후에 상당히 흔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위의 기능 중에 하나가 영양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 기능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위암 수술 후에 철분 결핍이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원인은 소장에서 철분 흡수를 하는데 사실 위 수술을 하게 되면 구조상 위를 소장의 앞부분에 뒤로 가서 붙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분의 흡수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철분 검사가 필요하고 5년이 종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나중에도 철분 결핍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진을 통해서 빈혈이 있다고 한다면 저 위수술 받아서 철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철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치료 방법은 철분이 많이 함유된 이제 뭐 고기 종류, 뭐 우리가 빨간 피가 있는 뭐 그 소라든가 이런 거를 먹으면 좋은데 사실 이게 뭐 암 재발에 뭐 암 환자들한테 좋지 않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거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런 것은 더 골고루 잘 먹어주는 것을 저희가 권유를 하게 됩니다. 또한 뭐 필요하다면 철분제를 복용하거나 복용해서 조절이 안 되는 분은 주사로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타민 B12번 같은 경우는 전절제술을 받은 경우는 대부분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내보내는 내인성인자라는 그 효소가 이 비타민 B12번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따라서 이게 위를 전절제한 경우는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타민 B12번이 흡수가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하고 나서 1년에서 2년 있다가는 대부분 비타민 B12번을 경구로 저희가 드린 약으로 먹거나 아니면 주사를 맞거나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따라서 그리고 또한 전절제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이제 위에 일부만 절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인성 인자의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비타민 B12번이 나중에는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평생 비타민 B12번을 드시거나 주사로 맞아야 됩니다. 사실 철분도 그렇지만 비타민 B12번이 조금 무서운 것이 이게 제가 약을 잘 드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 비타민 B12번 같은 경우는 단순히 빈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신경병증을 유발합니다. 손발 저림, 특히 혀의 염증 같은 거, 그리고 혀의 그다음에 뭐 그 감각 이상이나 이런 거를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이런 비타민 B12번에 의한 이런 신경병증이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보충을 하더라도 호전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희가 확인을 하고 약을 꾸준히 잘 먹어서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 끝나고 이제 항암 치료도 했고 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나의 뭐 돈도 벌어야 되고 하는데 일은 언제부터 복귀를 하면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의사마다 의견도 다르고 사실 환자분의 상태나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 정도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적어놓은 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보편적으로 이제 의사들이 한 요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위암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분들과 같은 경우는 그냥 사무실에서 앉아서 노동하는 경우는 한 2개월 정도 휴직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환자분 컨디션이 괜찮다고 한다면 많이 힘든 정도도 아니고 특히나 수술 후에 크게 부작용이 없는 분이라면 그 전에 2개월 이내라도 복직을 하셔서 일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노동의 일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덤핑 증후군이라든가 아니면 설사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갑자기 기립성 저혈압이 생겨서 쓰러지고 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완전히 우리가 내 몸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런 증상이 호전되고 난 한 2개월 이상, 2개월 뒤에 복직을 하는 것을 강하게 좀 권유를 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암 수술 후에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과 같은 경우는 저는 가능하면 항암 치료하는 기간 동안은 휴직을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수술 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더불어서 항암 치료로 인한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특히나 면역이 떨어지는 것이 많이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이제 한정된 가족들과 생활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이제 회사 생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면역이 약하신 분들한테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취약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항암 치료 기간 동안은 휴직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긴 하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항암제 중에 TS1과 같은 경우는 면역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젊은 환자들과 같은 경우는 먹으면서 크게 부작용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면 사실 조심하고 마스크도 잘 쓰고 위생 관리를 잘 한다는 전제하에
항암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도 일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다 끝나고 난 뒤에는 한 달 정도, 2달 정도 쉬시면 이제 웬만한 항암 치료의 부작용들 다 회복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이제 복직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술이나 담배를 다시 시작을 했다고 부인분이나 다른 보호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술이나 담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위암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수술하신 분에 있어서도 재발률도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도 마찬가지로 알코올이 위 내에서 독성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위암 발생 위험도를 1.3배에서 한 1.5배까지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가능하시면 음주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장 중요한 것만 짤막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첫째로 위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이후에 조금씩 자주 식사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더하자고 한다면 위가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입으로 꼭꼭 씹어서 식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위 수술 후에 항암 치료 도중에 이제 손발 저림과 같은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고 나중에 평생 동안 우리가 고생할 수 있다는 측면을 돌이켜 보면은 빨리 의료진에게 이를 알려서 항암제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5년간에는 외래에서 재발 여부나 합병증 여부, 영양 상태를 확인이 필요하고 5년 이후에도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정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국가 안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자면 요거는 이제 연구에 따라서 아무래도 암 환자분들이 검사를 많이 받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위암 수술 후에 다른 암이나 이런 2차 암이 발생하는 빈도가 적게는 1.3에서 1.5배 정도 정상인에 비해서 좀 많이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대로 놓고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 건강한 분들은 이제 검사를 잘 안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암을 한 번 앓고 나신 분들은 검사를 자주 받기 때문에 좀 발견이 많아졌을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1.3에서 1.5배가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이제 결정적인 차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보고가 있으니까 5년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진은 꾸준히 받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절제를 하게 되면 철분이나 비타민 B12번이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양 관리도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약을 복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 수술 후에도 금연이나 금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상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